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늘 이제 PB 역할을 해주는 그 와이프가 회의 중이라 제가 지금 지금 스스로 지금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어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일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깔끔한 강의를 선사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재택근무하는 날마다 제가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회의가 많아서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진도는 거기서부터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우리 저번에 이제 CSR에 대한 개념 설명하다가 조금 말했던 것 같은데, CSR부터 좀 점검을 해보고 CSR 개념부터 점검을 해보고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CSR이 어디서 비롯되냐고 한다면, 이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하면은 이제 자원을 투입하고, 그죠? 인풋하고, 그리고 인터랙션, 상호작용, 이걸 뭐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도 해요. 프로세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아웃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웃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원 투입하고 인터랙션하고, 그죠? 부서 간, 조직 내에서 부서 간 상호작용을 해서, 글씨가 갑자기 너무 작아졌네. 어떤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성과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 추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적 성과를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재무적 성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얼마인가, 총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했는가,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했는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 원료를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가 잘 됐을 때 원료 공급해주는 회사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공급해주는 원료를 그 회사가 계속 구입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만족하겠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 기업이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빌린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 좋겠죠.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도 상당히 의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CSR 개념 여기서 이제 등장하잖아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입에 붙이세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리 뭐 이제 동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의 기부나 이런 것들이 서양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CSR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SR의 기본 개념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업 활동은 그 기업이 속한 어떤 사회가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 속해서 기업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사회의 일정 부분을 환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윤이 추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CSR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활동이 지금과 같지 않았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기업이 사실은 매출이라든가 기타 재무적인 수익이 많아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역량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미약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전자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경우도 유명한 기업들. 그 다음에 자동차도 현대자동차들 세계 한 5, 6위권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회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SR을 하려면 기업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무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돼야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1980, 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CSR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새로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번 시간에 집중해서 안 들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뭐 그러셨어도 설사 그러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제가 일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수업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율성이 중요해요. 재밌는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얼마나 자율적인 학생이었냐면 제가 재밌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해드리는데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수업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게 근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1학년 때 평점이 4.0이었거든요. 1학년 때 평점 1학년 1학기 때 이 말을 들으면은 이제 이원 선생님 공부 대학교 때 상당히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때 수강 한 학점이 학기별로 이수학점이 있잖아요. 보통 한 15학점에서 뭐 21학점 사이 정도 될 텐데 제가 3학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학년들은 뻥 터지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F를 받은 거는 재수강을 하면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시간표상에 성적표상에서 뜨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F가 많았다는 거죠. 이수학점이 3학점이 났다는 거는 나머지 과목들을 다 재수강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제가 자율적으로 공부를 했죠.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 재수강하고 막 이러느라고 저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경험상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좋다. 뭐 그때 이제 저는 그때 공부 말고 이제 다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때 더 공부를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율성을 제가 너무 함부로 누린 거죠. 책임은 별로 안 하고. 자, 어찌됐건 간에 열심히 공부해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나? 그래서 CSR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윤 추구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뭐 사회에 환원하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뭐 1년에 기업 매출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규모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CSR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뭐 급여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빚을 안 지면 다행이죠. 자,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CSR을 갖다가 4단계로 나눈 학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누구였어요? 캐롤이라는 사람, 그죠? 캐롤. 제가 그래서 캐롤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오늘 완전히 뭐 아재 개그의 연속이네요. 캐롤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CSR의 4단계를 주창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Economic Responsibility, 경제적 책임. 두 번째는 Ethical, 윤리적 책임. 세 번째는 틀렸네요. 두 번째가 법적 책임이었죠. 저도 헷갈리잖아요. 다시요. 첫 번째가 Economic Responsibility, 경제적 책임. 두 번째가 Legal, 법적 책임. 세 번째가 윤리적 책임, Ethical. 그 다음 네 번째가 Philanthropic, 자선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4단계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들은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준수하면서 기업 활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3장 5페이지에 있는 그 국제표준학기구 ISO 26000에서 2010년에 CSR의 어떤 7가지 범주를 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나 기업이라든가 시민단체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CSR의 어떤 카테고리를 제시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조직 지배 구조, Organizational Governance, 조직 지배 구조를 이야기할 때 기업 지배 구조, Organizational Governance라는 말도 쓰고요. 주로 많이 쓰는 말은 우리가 Corporate Governance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기업 지배 구조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너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요 두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거 계속 이제 제가 주식회사 나올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주식회사라는 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주식회사는 자금의 조달을 주로 무엇으로 하느냐? 주식으로 하죠. 주식. 그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투자자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지. 그죠? 주주가 되고 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주는 다수다, 복수다? 다수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경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즉 프로페셔널 매니저가, 그죠? 전문 경영자가 조직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주주들 중에서 보유한 사람들 중에, 그죠?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주식이 예를 들면 100% 정도 되는데 이 주주 한 명이 한 70%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너 경영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죠. 그죠? 70%면 과반 이상이잖아요.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죠. 물론 30%의 다른 주주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경영을 해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1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어요?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죠. 오너 경영 같은 경우도 오너들이 충분한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그리고 도덕성이 보장된다면 오너 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하실 때 전문 경영이 좋고 오너 경영은 그럼 나쁜 거다,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그죠? 캐롤이 얘기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 1단계, 경제적 책임은 주주의 어떤 이익이 최대로 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문 경영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혹시 오너 경영하고 전문 경영 요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먼 라이트. 휴먼 라이트 해가지고 뭐 인간의 오른쪽 이러시면 곤란해요. 또 아재 개그를 제가 계속하고 있네요. 자, 인권이라고 하면 되겠죠. 인권. 거기 한글로 없으니까 제가 한글 있나요? 핸드아웃에 인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성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주민.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더 개선돼야 되겠지만 인권이 좀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차별이 있었냐면 승진 부분에서 글래스 실링 유리 천정이라고 해가지고 승진에서 제약받는 경우가 존재하곤 했었죠. 그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고용면에서 그죠? 아예 고용면에서 제외당하는 경우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인권하고는 역시 우리 이제 차별하고 좀 연관해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주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여러분들 그 감독님 영화 감독님 중에서 육상효 감독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이 이제 시나리오도 쓰신 것 같은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반가반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반가반가. 주연 배우가 누구였냐면은 그 김인권 씨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배우는 누가 등장하냐면 스리생에 나왔던 그 겨울이라는 배우 있죠. 신현빈이라는 배우 있는데 그 배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김인권 씨가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외국인처럼 행세를 하죠. 부탄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얘기인데 그 이주민들의 어떤 차별적인 상황들을 아주 유머스럽게 그러면서도 좀 페이소스 있게 좀 표현한 작품인데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이 이슈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가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레이버 프랙티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동 관행 정도로 한번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 관행. 피고용인의 고용 안정, 그죠? 피고용인의 고용 안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고용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용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HRD 수준, 인적자원 개발 수준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슈죠.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던 시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회사들이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이제 IMF 터지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과부제에서 팀제로 전환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IMF 되면서 조직 내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많이 조직 밖으로 내보냈다. 명예퇴직이다. 여러 가지 이슈를 해가지고 이유를 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 이런 용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뽑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제 차별해가지고 뽑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이 하는데 비정규직이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이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더 많으면 당연히 비정규직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하는 일이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동일한 직무를 하고 똑같은 근로시간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유지라든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거든요. 비정규직은 제외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어떤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일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네덜란드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고, 저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새 이제 출산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태어난 아이들이 30만이 안 넘었다고 해요. 2019년, 18년에는 30만 조금 넘었다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애를 돌보려면은 요새 엄마 아빠가 2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육아를 또 하려면 또 한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비정규직이 같은 말로 이제 계약직이라는 말로도 비슷한 말로도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좀 자율성이 보장되면 출산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 environment는 환경이에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그 재활용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재활용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재활용기 지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불순물은 물로 한번 헹구고,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도 비중을 낮춰야죠, 그죠? 이런 수준들 확인해보고, 환경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잘하고 있지만 아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또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했고, 그 다음에 5번 Fair Operating Practice, 이거는 4번인데 3번이 나왔었구나. 공정 운영 관행이라고 할게요. Fair Operating Practice, 부정부패 방지, 그죠? 부정부패 방지 당연하죠. 조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들 많죠. 또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공급자 구매자와의 관계. 이 공급자를 우리가 서플라이어라고 그랬고, 이 공부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구매자를 우리가 바이어라고 하고, 이 둘 간의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하죠? 공부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B2B라고 하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게 어려우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구매자가 홈플러스야. 홈플러스 또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홈플러스에 공급해주는 업체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 공급자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라면 같은 것도 보면 종류가 얼마나 많아. 회사로만 봐도 농심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삼양도 있고, 팔도도 있고 많잖아요. 라면만 해도 회사가 4개고 종류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라면, 뭐 국수, 면 먹고 싶은가 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야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물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정운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A라면 B라면이 있다고 하면 D라면까지 있으면 이 공급해 주려는 숫자는 많고 여기 다고 이 구매자는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급 계약, 구매 계약을 맺을 때 누가 더 입김이 세겠어요? 누가 더 협상력이 높겠어? 당연히 구매자지. 아니 다시 한번 납품하려는 물건이 되게 많아요. 똑같은 물건을 A, B, C, D, D가 여러 명 있고 한 명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경영학 개론, 경영학 원론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공급해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리고 대학은 되게 많아요. 대학이 구매자가 될 테니까. 그럴 때는 누가 더 파워가 센가? 공급이. 이해되셨어요? 반대로 지금 마트 숫자에 비해서 공급해주는 업체 수는 월청 많으니까 공급이나 구매 계약을 맺을 때 협상력은 마트 쪽이 더 센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이 있어? 예를 들면 라면 하나에 100원에 이제 납품을 해. 그러면 B라는 업체는 자기가 납품하려고 한다면 80원에 우리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C는 60원, D는 40원에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라면 품질이 동일하다고 하면 브랜드 가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쪽 구매자는 어떤 데하고 컨택을 하겠어? 40원 제시한 데하고 컨택을 하겠지.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공급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숫자가 얘가 다수고 다시 얘기하면 공급자가 다수고 구매자가 소수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협상력이 구매자가 더 높겠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전혀 그렇지 않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뭐 가격 후려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공급자들이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정관행에 위배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협상력이 강하다고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면 공급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CSR을 우리가 가만히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어떤 공공의 입장이 강해요. 어떤 사익의 어떤 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상당히 보장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또 시간이 또 빨리 흘러가지고 2부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우리 마치고 3부 이어서 하겠습니다.